오늘 이 글을 쓰는 저는 27살,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던 약속은 단 365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신혼집에서 혼자 짐을 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단 1년 만에 이혼하게 됐냐고요. 저도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이 식는 데는 단 1년이면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 글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와 남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3년 전, 제가 3학년이고 그는 4학년이었을 때였죠. 학과 MT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변 여학생들이 모두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유독 저에게 머물렀죠. 그리고 MT가 끝나고 일주일 후 그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선물이 있는데 받으러 올래? 호기심에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제가 MT에서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나 토끼 인형 모으는 거 좋아해요. 그 말을 기억해서 작은 토끼 인형을 선물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다정했습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제 생각을 늘 먼저 물어봐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언제나 먼저 사과하며 화해를 청했고 제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죠. 너는 정말 복받았다. 평생 그 사람 놓치지 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던 중 그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나랑 결혼할래? 나는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대학원도 마치지 않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했으며 결혼 자금도 모아야 했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만나고 웨딩홀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를 정하고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있었고 그가 제 손을 잡아주는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을 거닐며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는 몇 명 낳을까? 집은 어디에 살지? 노후에는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자. 그 모든 계획이 너무나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서울 외곽에 그가 미리 계약해 놓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였지만 우리에겐 충분히 넓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원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잘 지냈죠. 하지만 결혼 3개월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첫 변화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칼퇴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가 바쁜 만큼 집안일을 더 신경 쓰고 퇴근 후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마사지도 해주며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만나기 어려워졌고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은 늘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 비밀번호도 서로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 서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제가 그의 휴대폰에 손을 대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내 휴대폰을 보려고 해?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한지.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용기를 내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지만 그의 생일을 입력하자 열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아라는 이름의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오늘도 회사에서 기다릴게. 와이프는 의심 안 해? 보고 싶어.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잦은 야근, 주말 출근, 휴대폰 집착. 모두 이 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메시지를 더 들여다보니 그들의 관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도 제가 본 메시지들을 이야기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현아를 사랑해. 결혼한 게 실수였던 것 같아.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이 그는 자신의 감정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짐을 싸서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남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사에 전화했더니 그가 이미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제가 받은 것은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류에는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라니요. 그가 바람을 피운 것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게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이유라는 건 없어요. 다만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원 조정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1개월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옷 스타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조정 과정에서도 그는 제 눈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류와 변호사만 바라보며 대답했죠. 위자료는 3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원고가 6개월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그토록 꿈꿨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잘 어울렸는데? 뭐 큰 문제라도 있었어? 하지만 저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 그것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만난 현아라는 여성은 그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결혼식 전날에도 그녀와 만났었다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저를 만났고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자 바로 저를 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없어져서 8kg이나 체중이 줄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며 절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쩐지 만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이런 행동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에게 푹 빠져 모든 것을 다 해주다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이전 여자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심지어 저 전에도 약혼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갑자기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를 만났던 거죠. 그 애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에 빠지면 미쳐서 달려들다가 갑자기 실증을 내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남편, 그토록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던 그 사람이 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신혼집 6개월 사용권. 그것이 1년간의 결혼 생활의 대가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학원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밤낮으로 작업해서 무사히 논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연구소에 취직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운동도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고 주말이면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강해졌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드디어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그곳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비록 신혼집처럼 넓지는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신혼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슬픈 순간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짧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신부들이 꿈꾸는 100년애로의 꿈은 저에게는 단 1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다시 결혼할 생각 있어? 아직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아직도 가끔 그 사람을 꿈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서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쓰기로 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감정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글이었지만 점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글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그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고. 혹시라도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서 해외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항상 미뤄왔던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다면 아마도 시도하지 못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문득 결혼 생활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혼은 제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해외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거든요. 전 남편과 함께였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지난 1년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제 모습 그대로를, 제 상처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더 단단하게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 저는 새 집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제 안의 빛을 발견했으니까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별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해가 뜰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결혼 1년 만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저지만 오늘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오늘 밤만큼은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